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주식회사 엘림토피아 대표이사 유기열입니다. 제가 방금 제 양력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하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구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뭐 인사하고 또 이렇게 저번 강의에서는 끝까지 뭐 들으셨는데 그렇게 하는 청장님 많지 않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수강생도 많으신 것 같고 청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뭐 서울시 강의 때보다도 훨씬 제가 느끼는 게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의가 훨씬 더 열의가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사람도 그러면 힘이 납니다. 방금 양력은 저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건축했어요. 건축공학과 나와가지고 건설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도 대부분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이 15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2002년도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제가 엘림토피아라고 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22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만 대략 한 37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남들이 그러면 오래 했다고 합니다. 30몇 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불러주시는데 제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그 강의가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죠. 2시간인데 도중에 뭐 1시간 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쭉 연강하고 대신에 8시 2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이 있으면 도중에 그냥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강의를 몇 차례 그전 했는데 대부분 강의했던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 과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혹시 들어보신 분, 좀 오늘 두 번째로 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전에는 제가 이제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 단계는 가능하면 좀 짧게 설명을 하고 조합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합 단계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전체적으로 제가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훑어서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을 한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나와서 설명드릴게요. 이 앞에 불을 좀 끌 수 있나요? 아니면 화면이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 이거 좀 끄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이 절차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처음부터 끝입니다. 처음부터 끝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건 서울시청에서 수립하는 건데 이건 도시 기본 계획하고 같아요. 예? 예.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정비 구역이라고 바로 써 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정비 기본 계획이란 건 뭐냐? 서울시 내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마다 이 동네는 재개발해야 되겠다, 이 동네는 재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만 계략 정하고 기준 용적률 얼마 정도 한다, 인구 밀도는 어느 정도로 한다, 큰 틀에서만 정한 겁니다.
기본 계획은 큰 틀에서만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 계획은 어떤 것들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입도로,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나 공원 등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층수, 용적률, 계략의 건축 계획 이거를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 사업성이 대부분 그 동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 층수가 결정이 되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뭐 계략의 건축 계획 같은 거 층수는 총 높이 제한만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더 이제 구체화돼요. 그러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이 지정됐다고 하는 거는 이 우리 동네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도시 계획이 결정됐다.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추진 주체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조합 방식으로 아까 우리 청장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조합 방식도 있고 공공개발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조합 방식들을 많이 하니까 오늘은 조합 방식 위주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가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방식을 전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방식을 설명을 드립니다.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 추진 주체를 결정하는데 그건 조합이다. 근데 조합이 바로 조합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필요해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 전체 4분의 3 동의가. 그런데 4분의 3 동의를 제일 처음에 바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로 조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라고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A 추진위원회, B 추진위원회가 막 난립해가지고 A, B, C가 난립해서 서로 동의서를 받고 또 서로 막 취하를 동의 처리를 하고 뭐 이래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가운데 중간 단체를 하나 만들자, 준비하는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만든 것이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서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이름이 뭐냐면은 정식 이름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예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조합만 설립하면 자동으로 해산이 돼요.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합에 갔을 때 4분의 3 동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허들이 높아. 그러니까 이건 좀 낮춰주자. 그래서 조합원의 과반 동의, 50% 이상 과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추진위원회도 A, B가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과반 동의를 받아오는 사람, 그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에게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내줘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반 동의다. 과반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를 이제 신청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럼 이 추진위원회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사업계획 수립하고 조합의 정관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들을 선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들을 입후보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입후보 공고를 내서 입후보 하게 되면 동의서를 걷는 거예요. 동의서를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의 3 이상 75% 이상 동의서를 거두면 그 다음에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조합 정관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조합장, 감사, 이사, 대원을 총회에서 뽑습니다. 그게 창립총회예요. 창립총회에서 그런 이런 필요한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채워지면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합에서 이제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다 갖춰지는지 확인해서 인가를 내주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단계이고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행자가 아니에요. 조합장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는 준비만 하는 단계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장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 과거에는 건축심의라는 것을 받고 각종 영향평가들, 심의들을 받고 건축심의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것들 하나를 다 묶어서 통합심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서 하나로 해요. 6개의 심의와 영향평가를 묶어서 한 번에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심의, 그 다음에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육환경영향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6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는 심의하도록 해놨어요. 과거에도 통합심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통합심의 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으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각종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하시는 분들은 교통, 뭐 건축은 건축, 환경 하시는 분들은 환경하는 분들 다 따로따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막 계속 주장하고 하니까 통합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과거에 해놨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절차도 복잡하고. 건축심의 받고 나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정비계획 변경심의하고 다시 교통영향평가 다시 또 심의하고 또 이래요. 바뀌니까 건물 위치가 동이 바뀌고 그러면은 했던 걸 다시 하고 막 이렇게 무한반복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거를 통합심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바꿨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이제는 개정이 돼서 통합심의를 이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6개 중요한 심의와 평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 이걸 이제 결정이 통합심의가 되면 이게 통합심의는 과거로 보면 건축심의 가장 큰 틀에서는 건축심의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았다 하는 거는 건물의 골격이 큰 틀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층수랄지 각 동의 층수, 초고 층수만이 아니고 각 동의 층수, 배치, 도로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차가 아파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 공원의 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건축심의 받았다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큰 틀에서 골격만 결정이 됐지 구체적으로 건물 안에는 전기선도 지나가야 되고 수도 파이프도 지나가야 되고 하수 파이프도 지나가야 되고 별것들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비들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통합심의 받고 나면 뼈대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안에 다 이제 혈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도면을 다 그린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근데 이 하기 전에 총회를 열어야 돼요. 이제 아까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창립총회 한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총회는 창립총회가 하나 있고 해마다 총회들은 한 번씩 하는데 중요한 총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립총회가 한 번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받기 전에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원의 과반의 동의. 뭔 말이냐면 참석자의 과반이 아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이제 총회가 끝나고 모든 서류를 다 맞춰서 구청에 집어넣었다. 그럼 구청에서 다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요. 이 뭐 구청 내부에서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보내고 소방서도 보내고 경찰서도 보내고 군부대도 보내고 교육청에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보내서 문제 없느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래서 다 그 검토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것들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심의 자문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건축 허가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러면 바로 땅을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땅 바로 팔 수 있느냐? 재건축 재개발은 땅을 바로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동네 땅 공사를 할 자리에 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야만이 이사 나가고 철거해야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바로 이사를 내보냈어요.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다 조합원들 이주 보내고 철거까지 다 한 다음에 그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그때 분담금을 공개를 해요. 그러면 당초 내가 34평 들어갈 때 뭐 요즘에 돈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내면은 34평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다 이주 철거하고 다 나간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공지하고 분담금 통지하면서 2억이 아니라 뭐 4억, 뭐 5억 이렇게 이 얘기 내라 이렇게 되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집은 이제 다 부숴버려서 이사 나가고 없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과거에는 그렇게 사업을 많이들 진행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법에서 이제는 조합원들한테 정확하게 분담금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면 이주 철거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만이 이주 철거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각 조합에서 조합원님들한테 다 통지를 해요. 뭘 통지하냐면 분담금 통지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땅의 가격, 종전토지 평가 금액은 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의 계략적인 비례율은 얼마여서 그 종전토지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갖고 계시는 땅이 5억이다. 평가 금액이 5억이다. 좀 쉽게 해야 되겠습니다. 10억이다 라고 하면 10억인데 비례율이 105%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105%. 그러면 얼마예요? 10억 5천만 원 되는 거죠. 10억 5천이 권리가액이 되는 거고 사업이 조금 안 좋아. 그래서 비례율이 95%다. 그랬을 때는 10억 곱하기 95% 9,500만 원이 이제 권리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액을 조합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통지를 해요. 사업시행계획인가 받고 나면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가액하고 조합원들 분양가가 있어요. 각각의 24, 25평, 34평, 43평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평짜리가 평당 3천이다. 그럼 대략 10억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억 갖고 계신 분은 10억 5천짜리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돌려받고 만약에 비례율이 95%에서 9,500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더 내고 이제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합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요. 조합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님들 분양 신청을 받기 전에는 최종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몇 분이 분양 신청하고 몇 분이 빠질지를 모르거든요. 청산자가 얼마만큼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치가 않아.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분양 신청 받기 전에는, 근데 분양 신청을 딱 받으면 나온단 말입니다. 분양 신청 받으면은 몇 사람이 청산자가 되고 몇 분들이 이제 조합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러면 청산자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돈을 줘야 되니까 기출에도 그 반영시킬 수가 있고, 청산자 분은 또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거꾸로 그만큼 돈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관리처분 총회하기 한 달 전에 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한 달 전에 공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다 모든 책자 보내고 관리처분 계획 소상한 내용을 보낸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도 인가 받기 위해서 총회를 하고, 관리처분도 마찬가지로 인가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해야 돼요.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 가중 의결 요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총회예요. 그 세 개가 중요한 총회다. 창립총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 인가총회, 관리처분을 받기 위한 관리처분총회, 세 개 총회가 중요한데 의결 요건이 각각 달라요. 창립총회는 조합원 과반 참석에 과반만 찬성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조합 설립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합을 구성하는 총회인데도 불구하고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만 하면 된다. 참석자의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법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의서를 냈잖아요. 직전에 4분의 3 동의서가 이미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창립총회는 과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만 찬성해도 그냥 의결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와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용적률도 아파트 배치도 여러 가지가 움직일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정비사업비가 또 의결이 됩니다. 정비사업비가, 계략의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총회 때. 그래서 이런 비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서는 안 받아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기 위한 총회 인가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처럼 별도 동의서는 없이 총회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총회 의결 요건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다는 것이고, 관리처분도 이것도 별도 동의서 안 받아요. 총회만 하는데 전체 조합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게 되면 과반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총회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때 사업비가 1차적으로 조합원님들한테 통지가 되고 그 조합 설립 동의사안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 비용보다도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총회 때 결정되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정비사업비가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정비사업비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또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 과거에는 굉장히 짧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 2개월, 3개월이 뭐 맥시멈 3개월이면 다 동네 막 부수고 다시 그냥 현장 터파기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단독주택 재개발도 보통 4개월, 아파트 중층은 최소한 6개월 달라고 그럽니다. 건설사들이. 철거는 요즘에 건설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옛날처럼 철거업체 별도로 조합에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가 철거를 다 해야 돼요. 시공사가 철거업체 선정을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공사들이 철거 기간을 제시를 하는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철거를 한다. 철거하고 이제 착공합니다. 착공하는데
착공을 해야 일반 분양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착공해야 일반 분양할 수 있는데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는 뭘 정해야 돼요? 조합원들 몫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조합원분들 먼저 배정하고 남는 걸 일반 분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2주 철거가 다 끝나고 나면 먼저 조합원들 분양 동호수를 결정을 해요. 관리처분 때는 평형만 결정이 돼요. 조합원님은 34평짜리입니다. 조합원님은 25평짜리입니다. 이렇게 다 평형만 결정이 되고 관리처분 총회는 하는데 구체적인 동호수는 그 뒤에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하기 전에 조합원들 동호수 결정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한국부동산원, 과거에 한국감정원 이런 데서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전산으로 추첨한다. 그래서 동호수 추첨하고 나서 조합원분이 다 딱 결정이 되면 남는 거를 착공하고 나서 이제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계약 공사가 기간이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25층짜리들 많이 지었으니까 맥시멈 2년 반에서 3년 이렇게 걸렸는데 요즘에는 보통 35층이잖아요. 35층짜리의 그 아파트 공사 기간을 보통 시공사들이 41개월, 42개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3년 이내에 준공한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은 층수가 늘어났고 두 번째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야간 근무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계략 어떻게 공사 기간을 계산하냐면 이거는 법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 이렇게 계산해요. 아파트 지상 1층에 1개월, 지하층은 한 층에 2개월. 덮하기하고 골조하는데 지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2개월씩 잡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1.5대 이하로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주차장이 비좁을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돈은 좀 많이 들어가요. 지하주차장을 좀 널널하게 많이 지으면. 그런데 지하주차장 한 번 적게 지으면은 다시는 지하주차장 늘리지 못하잖아요. 강북권에서 재개발하는 거 과거에 보면은 1.2대도 하고 1.3대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지하주차장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근의 추세는 1.5대에서 이쪽 저쪽이에요. 그 강남 쪽에서는 2대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좀 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1.6대, 7대, 8대까지들 많이 짓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런 부분들 잘 조사를 해서 지하주차장 결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지하주차장 적게 파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하주차장을 요즘에 많이 파는 추세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지하주차장의 한 면이 옆에 폭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과거에 지은 주차장 거꾸로 최근에 짓는 주차장은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폭이 2m 다른 분 2m는 아니고요. 2m 30. 예. 옛날에 혹시 건설사 계셨을 거나 시공하셨던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 2m 30이었어요. 2.3m인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2.5m씩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예, 넓어요. 문콕 때문에 칵하면 문 옆에 찍히잖아요. 그리고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넓게 하는 추세고 그래서 한 대가 들어가는 면적이 더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그래서 지하가 옛날에는 지하 2층까지 거의 지하 2층에서 다 끝났는데 이제는 지하 3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 3층, 지상 35층 하면 다시 돌아와서 지상 한 층에 1개월씩 35개월, 지하 한 층에 2개월씩 3개층이면 6개월, 41개월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개월 이쪽 저쪽으로 해서 공사가 다 끝나요. 끝나면 입주해요. 입주한 다음에 조합원님들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돈을 더 돌려주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변경을 한 번씩 대부분 다 합니다. 해서
남는 돈 돌려드리고 모자라는 돈도 받거나 하는 절차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 관리처분인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전고시라는 걸 해요. 각 조합원별로 A라는 조합원 홍길동은 뭐 기존의 권리가액이 얼마였는데 몇 평짜리 전용 면적 얼마, 공유 면적 얼마에서 34평짜리 들어갔는데 분담금은 얼마 내고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거를 이전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를 해요. 그걸 토대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이전고시가 꼭 돼야 등기가 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등기가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현장들 많죠. 입주는 했는데 이전고시가 안 돼서 그래요. 이전고시가 안 돼서. 네, 요즘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사업들을 많이 들어가서 막 업체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특별하게 일을 잘못하지만 않으면 이전고시들은 바로바로 요즘에는 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빨리 가면은 입주 후에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전고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합의 의지, 법무사의 능력, 그다음 각종 협력업체,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이런 업체들의 또 능력과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빨리 하면은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이전고시를 하고 이전고시를 하면 과거에는 조합장님들이 이 자리에 조합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지만 조합장님들이 조합 해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입주하고 나서 조금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월급도 좀 받고 편안하게 좀 근데 그때는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조금 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해산을 안 해요. 그래서 법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전고시 이후에 이전고시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무조건 법적으로 해산하도록 됐습니다. 청산하고 또 달라요. 해산은 조합은 해산하고 나서 청산하는 거예요. 법인을 해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산한 다음에 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 청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청산합니다. 대부분 조합장이 청산위원장이 되고 조합의 이사들이 청산위원이 돼가지고 청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산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절차예요. 그 우리 조합장님이나 그 추진위원, 조합 임원분들, 관계자들이나 추진위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설명한 게 우리 일반 조합원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 전체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인가 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조합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질 텐데요. 끝나고 나서 받겠습니다. 추진위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예요. 추진위원회예요.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 구성합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 승인받아요.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추진위 구성 이런 절차로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 구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 지정이 돼서 이 바운다리, 경계선이 결정이 돼야 그 동네 면적이랄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 구성을 한다. 추진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규정 작성하고 선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팀이 나왔을 때 뭐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운영규정 작성만 하는 겁니다. 추진위 구성하고 운영규정 작성하고 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거둬요. 과반 동의서를 거두면 구청에 승인 신청하고 구청장이 승인한다. 이게 아주 쉬운 절차예요.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공공지원 용역으로 추진위 구성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공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위 구성을 해줘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추진위를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절차예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구역 지정이 되면 구청에서 공공지원 착수를 해요. 그래서 정비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럼 이 정비업체가
주민분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를 이제 뽑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우리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뽑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원장이나 감사로 입후보하실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후보하시고 선거는 언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입후보한 다음에 선거일 공고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선거해서. 그거는 복수의 위원장 후보자가 나왔을 때 위원장 또는 감사. 위원장과 감사는 꼭 선거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는 거의 위원장하고 같은 동급으로 계속 그 도시정비법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감사는 선거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선출된 위원장이 위원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을 또 뭐 입후보 공고내서 추진위원들을 모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입후보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하고 감사. 특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출된 위원장이 추진위원회를 다 모집을 해서 그분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동의서를 걷어요. 추진위 동의서는 간단해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조합 설립 추진위 동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위 동의서. 추진위 동의서는 이게 법에서 정해진 서식인데 여기에 꼭 구청에서 검인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막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동의서를 만들어서 동의서 거두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서식으로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동의서 걷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서 검인을 받고 나서 이제 동의서를 걷는데 이런 서식입니다. 동의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인적사항이 나오고 여기에 추진위원장 성함이 있고 감사 성함 생년월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추진위원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추진위 동의서는 사람만 들어가요. 사람 이름만.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동의한 분이 여기다가 자필 서명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 붙여서 내는 거예요. 이게 동의서입니다. 이렇게 추진위 동의서를 걷어요. 걷어서 과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사항입니다. 감사는 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쭉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추진위원회 자격 있어요. 피선출일 현재 그 동네에서 사업시행구역안 그 동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이 말이 애매한데 앞에다가 최근만 하나 붙이면 이해하기 쉬워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도 거주로 봐요. 영업하는 분도. 주민등록은 거기 안 해놨지만 영업하시는 분도 거주로 본다. 그 다음에 또는이에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5년 이상 그 토지 또는 건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 추진위원 하실 수 있어요. 추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까지입니다.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 추진위원회 결격 사유. 미성년자 당연히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치매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분들은 안 되고 파산 선고 받은 분도 안 되고 실형 선고 받고 그 형 지금 과정에 있는 분은 안 되고 중요한 거 도시정비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받은 분 안 돼요. 벌금 100만 원 받으면 그냥 무조건 그분은 이제 추진위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조합 단계 넘어가서도 무조건 물러나는 거예요. 해임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자격 상실 등 이건 뭐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고, 빨간 걸 쓴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퇴임하기 전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그분이 퇴임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는 효력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의서에다가 지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 붙인다 거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는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은 인허가 신청하기 전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철회할 때는 이 철회하시는 분이 아까 동의서하고 똑같이 거기에 자필 서명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붙여서 가칭 추진위 상태 동의서를 갖고 있는 위원장, 준비위원장하고 부청장한테 동시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철회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추진위 동의서고, 예.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서를 걷는데 토지 등 소유자 숫자 결정하는 거예요. 숫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물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막 복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일까? 이게 추진위원회나 우리 조합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내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지 토지를 A라는 분이 갖고 있어요. 1-2 토지를 또 A가 갖고 있고, 1-3 토지의 건물을 A가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죠. 이건 한 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룹 묶는 거, 그룹핑 중요해요. 그룹핑 하는 거예요. 자, A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룹 해봐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 한 명. 자, 여기는 A, B, C가 A, B, C가 한 개를 여러 명이 갖고 있어요.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 여러 명이 한 개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 복수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ABC를 1-2를 ABC가 갖고 있고 1-2를 또 ABC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 따로따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투표권 두 개 아닙니다. ABC가 하나하고 ABC가 이게 쉽게 말해서 ABC 이걸 갑이라고 하면 ABC 여기도 갑이에요. 묶어서 그룹핑하면, 예, 그래서 이게 각각의 갑 그래서 한 명이야.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지상권은 이건 토지로 봅니다. 그냥 토지로 보기 때문에 A하고 C가 같아요. 묶어서 하나 하고, 건물 소유자 A하고 C 하나 하고 건물 소유자 B. 그래서 1-1에 땅은 홍길동, B는 그 건물은 뭐 김갑수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따로따로 한 표씩이에요. 토지등 소유자가 따로따로다. 이게 이게 을이에요. 갑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은 A가 갖고 있고 1-2에 A, B, C가 나눠 갖고 있어요. 이거는 1-1 A는 갑, A, B, C는 이건 을. 그렇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 2명.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거 이제 쭉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핵심을 관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여기서 보면 A가 있지만 B, C한테도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나 주는 거예요. A가 하나 있고 A, B, C가 하나. 그래서 갑을. 여기도 보면은 A, B가 있고 A가 있다. 이거 나눠서 갖고 있어도 이것도 갑, 이게 을. 그래서 2명. 이건 앞으로 왔네요. 예. 이런 경우 있습니다. 1-1 ABC, 1-2 A, B, C, D, C, D, E, F. 이거 갑, 을, 병. 이게 3개예요. 3개. 이 경우 1-1은 토지등 소유자 A, B, C, D고 건물은 A, B, C가 갖고 있다. 갑, 을. 그래서 2개.
이거 질문이 많아요. 부부가 갖고 있어요, 부부가. 부부가 갖고 있는 경우, 이게 각각의 토지동소유자로 봐야 되느냐, 조합원은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따로따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하고 조합원의 개념은 달라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은 조합이 구성된다부터 조합원이라고 그러는데, 조합원은 세대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부가 한 세대, 보통 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따로따로지만 조합은 한 세대이기 때문에 두 명이 한 세대 살아서 조합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중에 조합원은 한 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A, B, C, D가 있어서 이 B가 있고 이건 A, B, C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는데 등기부등본에 이름하고 주소만 있어요. 주민번호가 없어요. 근데 그 주소에 가봤더니 사람이 안 살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뺍니다. 아예 빼고 A, B, C만 소유자로 봐서 이 사람들만 동의서 내면 되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이 따로따로 갖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따로따로 하나씩. 옛날에 이것도 많이들 물어봤어요. 국공유지니까 구청하고 국가는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 관리청마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구청 따로따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신청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하고 설계업체 선정하고 그래야만이 계략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 업체를 추진위가 선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정관 업무 정관 작성하고 이런 업무들을 추진위원회가 해요. 그 다음에 조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의 임원, 대의원 입후보해서 창립총회까지 그분들을 이제 창립총회에 올리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의사정족수가 있고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총회할 때 의사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그 총회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그게 의사정족수예요. 대부분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이 참석해야 총회가 된다. 이거를 의사정족수라고 그러고, 의결정족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총회,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는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좀 다릅니다. 의결정족수가. 일반적인 안건은 전부 다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이에요. 거의 다. 이거는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소집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장님이 추진위원회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에 우리 회의하랍니다. 이런 안건으로 회의하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야 돼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총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소집 통보를 보낸다고 하면 오늘 화요일이죠. 예, 좋습니다.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인데 오늘은 화요일 날 추진위원회 소집하기 위해서 소집 통보를 7일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최 7일 전까지. 그러면 지난주 무슨 요일 날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시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이거 초입, 불산입 이래가지고 하루를 이제 뺍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루 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를 더해서 해야 된다. 하루를 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하려고 그러면은 지난주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소집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의결 방법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합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단계로 이제 왔습니다. 조합 설립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원은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각각 따로따로 땅만 갖고 있어도 재개발 조합은 돼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재개발 조합은 돼요. 근데 재건축은 땅하고 건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부분 다 건물에 대지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땅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건물만 갖고 있거나 땅만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 취득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서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기존에 그 동네 사시는 분 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서울에 대한민국에 서울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투기과열지구가 4개 있죠. 4개 구 어딘지 아시죠?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용산이에요. 거기서 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 그리고 앞으로도 또 부동산 경기가 막 활성화되고 오르면 우리 서대문구도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그 조합원 지분을 사더라도 그 조합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들 많이 아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이제 절차 중에서 조합 정관을 만드는데 조합 정관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라 정관에. 근데 정관에 기재하라고만 했지 이런 것들을 정관에서 마음대로 정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에서 대부분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관에 위임할 테니까 조합원 우리 그 조합원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위임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넣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건 시행령에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규정해놨어요.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정관에 위임해 놓은 거예요. 위임해 놓은 거. 법에 구체적으로 안정하고 정관에 위임해 놨어요. 조합의 이사, 감사의 숫자 몇 명으로 할 거냐. 예. 조합장은 당연히 한 명이겠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고 근데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사는 5명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 법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해놨는데 100명이 넘으면 5명 이상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할지는 조합정관성이라고. 그러니까 200명인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이다. 그러면은 뭐 5명 할 수도 있고 6명 할 수도 있고 7명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이사 감사의 임기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해놨어요. 3년 이하 범위에서 과거에는 이 이사 감사의 임기를 법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막 영구 집권하는 조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 이거를 3년 이하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표준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과거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정관이 있어요. 표준정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근데 그 정관에는 2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 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그 표준정관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몇 개 조합에서 그거는 표준정관이지 법에 정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임원의 조합장의 임기를 정하지 않겠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3년 이하로 묶어놨어요. 3년 이하로 해서 정관에서 정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는 대부분 모든 조합이 다 3년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2년으로 했다가 오히려 1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 총회 소집 요구를 본인 확인 방법, 본인 확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고 신분증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회 소집 절차 시기 이것도 정관에 위임해 놨어요. 의결 방법, 서면 의결권 행사, 본인 확인 방법 이것도 총회 정관에 위임해 놨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다. 예. 그다음에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의결 방법 등도 정관에 위임해 놨는데 여기에 소집 권한하고 의결 요건은 시행령에 또 별도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가운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있을 때.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조합장을 제외한 고려된 임원 및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서 대의원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다. 임원은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감사, 이사를 임원이라 그래요. 그걸 묶어서 임원. 그러는데 조합장은 보궐선임이 안 되고 감사하고 이사는 대의원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어요. 있고 근데 이 대의원이 또 대의원도 고려되면 보궐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에서. 근데 대의원이 만약에 정족수 미달이다. 아까 앞단에서 그거 빠뜨렸는데 대의원의 숫자는 우리가 토지동 소유자가 500명인 조합이다. 500명인 조합이면은 대의원은 10명당 1명씩 해야 돼요. 10명당 1명 최소한. 그러니까 500명이다. 그럼 몇 명이어야 돼요? 50명. 네, 50명 이상 해야 되죠. 근데 50명만 딱 해놨다. 근데 대의원이 한 분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거나 갑자기 뭐 사퇴를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그 조합 대의원에서 아무것도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조금 보통 110에서 120% 정도 50명이라고 그러면 60명 또는 뭐 65명, 70명 이렇게 선임을 좀 해놓고 도중에 이사 가더라도 대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명이야 되는 대의원회가 한 명이 빠져서 49명이 됐다. 그거를 대의원에서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리됐을 때는 대의원에서 뽑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대의원회가 작동될 때 50명 이상일 때 55명이었을 때 한 명 빠지면 보궐선임할 수 있지만 50명이야 되는데 49명일 때는 아무것도 의결 못 한다는 거예요. 보궐선임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부분은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합 설립 절차, 동의요건. 동의요건은 동별 재건축 조합은 공동주택 재건축 조합은 동별 과반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동별로 과반 전체 4분의 3. 단독주택 재건축은 전체 4분의 3이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재개발은 전체 머리수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까 추진위 동의서하고 똑같이 구청 검인을 받아야 돼요. 이 동의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구청 가서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청에 도장을 빵빵빵 찍어주는 거예요. 1년 번호도 연번도 있어요. 총 몇 장이 나갔다. 총 600장 중에 뭐 1번, 600장에 2 이런 식으로 연번도 있고 검인 도장도 찍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도장 찍어준 것으로만 조합 설립 동의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동의하시는 분 성함 있고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사업비, 그 다음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구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 조합장 선출이죠. 조합장 선출, 조합 정관 승인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서식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이런 내용만 채워 넣는 거예요. 설계 개요하고 사업비만 넣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자필 서명하고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함부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는데 추진위 동의서를 낸 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위 구성하고 나서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동의서 낸 분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 낸 걸로 처리를 해요. 의제 처리. 그래서 별도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조합 설립 동의서 낸 걸로 본다. 대신에 아무 때라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이거 추진위원회 때까지는 내가 이 사업을 동의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도 나쁘고 시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나 이거 재개발하는 거 당분간 나 찬성하고 싶지 않다. 그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합 설립 동의서를 조합원들한테 다 보내잖아요. 조합 설립 동의서하고 정관하고 딱 묶어서 사업계획서랑 해서 조합원들한테 그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보낼 때 정확하게 이 추진위 동의서를 낸 분들은 조합 설립 동의 낸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꼭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하지 않았으면 그 추진위 동의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조항, 그렇게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동의서 재사용 특례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도 걷고 정관 만들어서 동의서도 걷고 이제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들 입후보를 하잖아요. 입후보하고 이제 총회에서 그분들을 뽑아요. 뽑는데 입후보하는 과정, 입후보하고 할 때도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조합장이 한 명이야. 또는 이사가 정죽수 범위 내로 우리가 총 지금 5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5명이 입후보를 했어. 그럼 이거 그냥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합장이 아무리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의 대표로 저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 조합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가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투표 단일 입후보 했다 하더라도 임원은 무투표 당선이 안 된다. 대의원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의원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임원이 이제 다수 입후보를 했어요. 경쟁이 치열할 때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1번 받고 싶어라 해요. 1번 대부분 1번들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1번 받고 싶은데 조합장, 감사, 이사는 대부분 어느 조합이나 다 입후보하고 나서 기호를 뽑아요. 몇 분 안 되니까. 조합장은 많아요. 2분, 3분. 감사도 그렇고 이사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뽑아서 기호를 정하는데 대의원은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명, 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다 뽑으라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접수 순대로 쭉 그냥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대의원도 공개 추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오세요. 그래서 뽑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이들 안 오세요. 그럼 안 오시면은 조합에서 대신 뽑아주면 돼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고 막 어떻게 50명, 100명을 다 오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번거롭더라도 보내서 오시라고 하고 안 되면 조합에서 뽑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는 대표 소유자면은 무조건 그분이 조합장이 조합 임원으로 그 입후보할 수가 있었어요. 조합 임원으로. 그런데 어떤 모 조합에서 그 부인이 대부분 갖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 내가 정확하게 뭐 그분 등기부등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몇천 분의 1이라든가 뭐 그런 지분만 조금만 받아서 남편분이 부인 건데 남편분이 지분 조금만 받아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대표 소유자로 이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대표 소유자로서 과거에는 조합 임원 선거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합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도 이런 분도 조합장을 인정하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예.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부부가 있으면은 그 부인이 남편한테 51%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51%. 그럼 이제 세금도 나오게 되겠죠. 뭐 증여세가 나오든 뭐 세금이 이제 취득세도 좀 나오겠고. 자, 그 어쨌든지 간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나올 수 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입후보가 끝나고 나면 총회하는데 총회는 조합 설립 동의서 4분의 3 거둔 다음에 총회 공고해야 돼요. 다 거둔 다음에 총회 공고하고 창립 총회는 14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총회는 7일 전에만 통지하면 돼요. 조합원들한테 7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는데 창립 총회는 14일. 유독 창립 총회는 14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꼭 잘 지켜야 됩니다. 창립 총회 때는 사업 시행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네 개발한 그런 계획과 정관을 결정을 하고 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하고 대원 선출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돼요. 참석자의 과반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00분의 20, 그러니까 20%가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총회 20%가 직접 참석해야 된다. 창립총회 하고 나서 이제 인가가 났어요. 인가가 나면 등기합니다. 등기하고 나서 이제 조합이 이제 운영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조합에 이사회가 있고 대원회가 있어요. 조합의 이사회 당연히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별도의 소집 절차가 없어요. 법이나 표준 정관에도 이런 절차 며칠 전에 통지해라 이건 없습니다. 이사회는 하루 전에 통지할 수도 있고, 근데 통상 3일 전에 통지들을 많이 하죠. 며칠 회의 안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오시라고. 근데 법이나 정관에는 별도 소집 절차가 없고 이사회에서는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 총회 및 대원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 즉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집행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집행기구예요. 어떤 것들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의결은 어디서 하냐? 총회에서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총회에서 해야 되고 일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는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에서는 총회나 대원에 올리기 위한 자료들을 심의해서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 방법은 이사회는 절대로 대리인, 남편 대신에 부인이 가거나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와야 되고, 감사가 임원인데 이사회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서 발언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어요. 의결권은 조합장하고 이사들만 의결할 수 있어요. 감사는 투표권이 없다 겁니다.
대원의 소집권자, 당연히 조합장이 대원에 소집하고, 대원의 소집 절차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원들한테 사전에 7일 전에 보내야 된다. 똑같아요. 7일 전이니까 오늘 대원회 하려고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대원회 통지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다. 통지를 해놨는데 안건 하나를 추가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또 대원을 연기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개최 3일 전에 사전에 이 안건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통지하고 그날 대원회 할 때 이 안건 올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못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 대원의 의결 사항은 쭉 한번 보시고 총회에서 법에서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들을 쭉 정해놨어요. 근데 그 총회에서 그 의결 사항이 아닌 것들은 대원에서 의결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게 총회 의결 사항을 없죠. 그 총회에서 중요한 업체들 다 뽑아요. 시공사, 설계업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감정평가업체. 중요한 4개 업체는 총회에서 꼭 뽑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에서 총회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에서 의결해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총회에서 조합의 사업비를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된 범위 안에서는 의결된 그 사업비 안에서는 총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의결할 때 어떤 항목이 빠졌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업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업체를 뽑는다. 그런데 도시계획 업체를 뽑기 위한 그 예산이 총회 예산에 없어요. 사업비 예산에 없으면 그 도시계획 업체는 총회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비 예산에 있으면 대원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대원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아까 말한 4가지 중요한 4개 업체, 시공사, 설계사, 정비업체, 감정평가사 총회에서 뽑도록 돼 있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대원에서 대부분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서. 예, 일반적인 안건은 총회 7일 전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창립총회만 14일 전에 하는 거고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돼요. 꼭 어떤 총회든지 간에.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러면 50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총회. 과거에는 그런 종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다 서면결의서 걷어가지고 조합 임원들 대원 몇 명만 앉혀놓고 총회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법이 계속 조합원들의 알 권리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보강하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석이 10% 이상 돼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5가지 총회, 하나, 둘, 셋, 중요한 4가지 총회죠. 4가지. 중요한 4가지 총회는 조합원들이 20%가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창립총회, 중요한 총회니까.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 관리처분 총회, 이거 다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몇 %라고 그랬죠? 전체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위해서는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인 조합원이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몇 명이 참석을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 돼요? 501명. 예, 정확합니다. 과반이니까 1000명이면은 500명 아니에요. 500명을 하나라도 넘겨야 돼요. 501명이에요.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2분의 1은 1000명의 2분의 1은 500명. 1000명의 과반은 501명.
총회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4개의 총회는 조합원들이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 그런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라는 게 뭘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도 전체 조합원의 20%가 참석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총회냐면은 정기총회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총회. 정기총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기총회도 왜 정기총회가 20% 이상 직접 참석을 해야 되냐면 정기총회 때 그해 예산, 사업비 예산을 그때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정기총회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총회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총회도 꼭 20% 이상 직접 참석을 해야 된다. 시공자 선정은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참석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어야 돼요. 직접 참석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 과반이 참석을 해서 그때는 과반이 찬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이면 501명이 참석해서 한 60표만 얻으면 된다는 거죠. 시공사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리처분총회나 그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는 몇 프로 찬성해야 돼요? 1000명이 조합원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1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이게 총회에서 의결 사항인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에서 해야 된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의결권 행사 방법. 당연히 대리인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내 대신 가서 총회 가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직계 존비속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라는 뭐냐? 직계 존속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존속이에요. 족계 비속, 이제 직계 비속 자기 아들, 딸. 며느리 될까요, 안 될까요? 며느리는 안 돼요. 사위도 안 되고 직계 존비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만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총회장 갈 수 있다. 서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못 가면은 대리인이 못 가, 본인도 못 가고 대리인이 못 가면 서면 의결권 행사합니다. 이거는 8시 5분 전이요. 빨리 좀 가야 되겠네. 요즘에는 전자투표하는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전자투표가 요즘에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지금 실증 인증받은 업체만 업체 한해서 총회에서 전자투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전자투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다. 지금은 그런 정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어요. 조합이 이제 조합에서 업체를 뽑습니다. 업체 뽑을 때 이제는 모든 협력업체 그 조합에서 업체 뽑을 때는 일반 경쟁을 해야 돼요.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제한 경쟁 입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 경쟁 입찰하면 절대 안 된다. 일반 경쟁이 원칙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지명 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은 용역비가 5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가능해요. 5천만 원 이하일 때. 두 번째로 지명 경쟁은 용역비가 1억 이하일 때 1억 이하일 때는 지명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지명 경쟁은 어느 업체 어디 와서 입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명 경쟁이고 수의계약은 딱 한 군데 업체를 딱 찍어가지고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죠.
용역비가 1억을 초과한다. 1억 넘는다. 무조건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제한 경쟁 입찰은 그래서 아예 없어요. 제한 경쟁 입찰은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제한 경쟁 입찰이 없다.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시공사 뽑을 때 부채 비율 얼마 이하일 것, 신용 등급이 뭐 A 등급 이상일 것, 실적은 뭐 최근 3년 이내에 뭐 몇만 세대 이상 지었을 것,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는 업체만 입찰해라. 이게 제한 경쟁 입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제한 경쟁 입찰을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규모가 작으면 차라리 그냥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아까 5천만 원 이하 또는 1억 이하는 그냥 지명해서 경쟁 입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식으로 제한해서 자격 조건을 제한해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지명 경쟁 했을 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억이 넘으면 무조건 일반 경쟁 입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2억이 넘으면 전자 입찰해야 돼요. 전자 입찰. 전자 입찰이라는 건 뭐냐? 일반 경쟁 입찰은 누구든지 다 오세요가 핵심이에요. 제한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조그마한 신문 공고에, 신문에 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매체력이 떨어지는 조그마한 신문에 아주 작게 내서 아무나 오세요 입찰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일반 경쟁인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누가 어디서 입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억이 넘으면 신문 공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2억 넘으면 나라장터에 있는 누리장터라는 게 있어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시스템, 거기에다가 입찰 공고돼야 돼요. 거기 내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계속 조달청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에 봅니다. 입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거꾸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참여하는데 무조건 가장 낮은 금액 업체로 무조건 그 업체를 뽑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뽑는 방법이 또 있고 그게 최저가 입찰이고 두 번째 적격 심사 방식이 있어요. 적격 심사 방식은 입찰한 회사들의 신용 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등급 실적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 점수를 합해서 이제 최고 높은 업체가 1위, 2위, 3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적격 심사 방식이고 그 방식에다가 더하기 제안서를 내도록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어떤 계획을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안서를 내라. 그래서 제안서를 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시켜요. 시켜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제안서 평가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평가를 하긴 하는데 평가를 해서 1등이 됐다. 평가를 해서 이제 이사회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대원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사회 이제 이 적격 심사 방식은 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미리 입찰 공고할 때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평가를 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1등 업체를 무조건 선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의원회에서 1등은 하는 업체가 아니고 오히려 3등은 업체를 뽑을 수도 있어요. 이사에서 뽑는 건 아니고 꼭 대의원에서 뽑아야 됩니다. 대의원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적격 심사 순위와 관계없이 뽑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심사를 해서 점수는 이제 쭉 평가를 해서 등수를 정해가지고 대의원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개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왔어요. 앞장으로. 입찰서 접수 및 개봉이에요. 옛날에는 조합에서 입찰을 하고 나서 그냥 조합장이 혼자 뜯어서 개봉해도 돼요.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찰하고 나서 입찰서 개봉할 때는 조합 임원, 그다음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 사무실에서 공개된 회의실에서 조합하고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불러야 돼요. 부른 상태에서 입찰서 개봉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 아까 제가 토지동 소유자하고 조합원 자격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아파트 분양 대상자도 또 달라요. 이 부분이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표를 만들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있고 조합원이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재건축, 재개발은 땅이나 건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이고, 재건축은 땅하고 건물 같이 갖고 있어야 토지등 소유자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개념이 들어가서 동일 세대의 남편이나 부인이 갖고 있다. 한 세대 하나의 조합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갖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조합원. 미성년자일 때입니다. 성년이어서 별도로 세대가 분리가 되면은 그건 따로따로 조합원이 되는데, 미성년자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2명이었다가도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고,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우리는 최고 핵심이잖아요. 이제 이게 분양권이 다 다르다. 먼저 무허가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무허가 건물 중에서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죠. 그래도 일단 토지등 소유자이긴 해요. 토지등 소유자이다.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과거에.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 지은 거, 이거는 토지등 소유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거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땅도 국가 거고 건물은 무허가인데 이건 토지등 소유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토지등 소유자에서 이게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아예 아니에요. 국공유지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근데 이거를 무허가 건물인데 이거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놨어요. 왜 그러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이 산동네 재개발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그 주인들한테도 소유자들한테도 아파트 분양권을 다 주고, 또 그래야만이 재개발이 되고, 또 그래야만이 서민들한테 아파트 하나씩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쭉 해왔는데 어느 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분양권도 안 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주겠다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어요. 지상권만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이고 조합원 자격도 있지만은 이거는 분양권 없고, 서울에서 90제곱미터 이하 땅 갖고 있는 분, 땅만 갖고 있다.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등 소유자이고 당연히 조합원이지만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분의 90제곱미터 이하,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 갖고 있다. 38, 24, 24평 땅만 갖고 있다. 이분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면은 종전토지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을 결정하는데, 그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으면 분양권이 있고, 그보다 적으면 분양권이 없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된다. 주택이 아닌 상가도 당연히 토지등 소유자이고 조합원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건물은 주택은 3평짜리 조그마한 쪽방 하나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딱 등재가 돼 있으면 그건 무조건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3평짜리 상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양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대신에 상가를 이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권리가액이 최소 가장 작은 거 18평짜리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높다. 그러면은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 명만 분양받을 수가 있고, 한 세대가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세대원 각자가 토지등 소유자이고 대표자만 조합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부나 또는 부자 이 경우 한 명만
조합원이고 한 명만 분양권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각각이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 설명드릴 거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의 조합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버지 아들보다도 부부를 많으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합원이 한 명이야. 그렇죠? 조합원이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양권도 하나예요. 그런데 부인 거를 팔았어. 부인 거를 팔았어요. 그럼 부인 거 산 사람, 그 사람은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과 작년 2023년 6월 29일 전에는 있었어요. 원래는 그거는 분양권을 줬어요. 국토부에서 이거는 원래 따로따로 토지등 소유자가 따로따로 두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샀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분양권 주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분양권을 주었었는데 작년 6월 29일 날 29일이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최종적으로 이건 안 된다. 분양권을 그래서 조합원 자격도 안 되고 분양권도 없습니다. 잘 보고 사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A 물건 조합원 갑이 하나 A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걸 샀어요. 내가 집 하나 갖고 있어요. 또 하나를 샀어요. 그 다음에 옛날 갖고 있던 걸 팔았어요. 그 경우는 분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 사람은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 지리의신에서 있는 걸로 인정이 돼서 각각의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원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았다. 요즘에는 1+1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종전에가 갖고 있던 아파트의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아파트의 주택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보다도 이렇게 크면,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145제곱미터보다도 전용 면적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면 60제곱미터 또는 85제곱미터, 즉 25평, 34평짜리를 두 개를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제곱미터 갖고 있다. 그럼 60제곱미터짜리 25평짜리 두 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택은 내가 비록 하나 갖고 작지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권리가액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많냐면은, 예를 들어서 25평 더하기 34평짜리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내 권리가액이 많아. 그러면 그렇게 두 개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으로. 그래서 주택의 면적 또는 돈, 권리가액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해서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 채씩 더 준다. 1+1입니다. 상가만 소유한 조합원도 1+1 대상이 되는데, 그건 재개발은 그러는데 재건축은 하나만 됩니다. 상가 아무리 크게 갖고 있어도 재개발은 두 개 줘요. 근데 재건축은 하나만 준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심의 이야기했죠? 통합심의.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이런 절차를 쭉 밟아서 막 달려가는데, 옛날에는 그 조합 정비 계획이 결정이 되면 추진승이 되고 조합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조합이에요. 그럼 이 조합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환경영향 평가를,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건축심의 받아요. 그러면서 같이 환경영향 평가를 비슷한 시기에 건축심의 받고 나서 얘를 더 받아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잘못되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경관심의 정비획심을 다시 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심의한다. 그게 통합심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런 빨간 거 4개, 빨간 거 6개 중요한 거 말고도 각종 이런 각 심의와 영향평가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합 임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일반 조합원 분들은 그냥 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6개 심의의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어떤 규모의 사업이 이 심의 대상인지, 그 다음에 이 경관심의나 정비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그 근거의 조항은 어딘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참고해서 보시면 바로 법 조항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가운데 쭉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이런 사업들은 각각 이런 심의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위반했을 때, 도시정비법 위반하면 이런 벌칙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5년 이하 징역이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돈 주고받고 하면서 임원 선거하거나 아니면 업체 뽑을 때 돈 주고 받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동의서 위조한 사람. 이건 가장 중형이고, 빨간 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경쟁하지 않고 업체 뽑은 조합, 체결한 차. 예,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요. 대표적으로 조합원 명부 요청합니다. 반대 내 사업에 문제가 많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 모아서 내가 뭘 밝혀야 되겠다. 그래 하려면 조합원들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에다가 조합원 명부를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고요. 그럼 조합에서 주고 싶지 않죠.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안 줘. 안 주거나 그 일부를 연락처를, 주소나 특히 전화번호를 위조해서 주거나, 그럴 때는 위조해서 주잖아요. 위조해서 주면 2천만 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위조해서 주면. 근데 아예 안 주는 조합장도 있어요. 아예 안 준다. 그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아예 안 주는 조합장은 그냥 바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그렇진 않아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냐면은 안 주잖아요. 모르고 안 줬다라고 그게 많이들 보기 때문에 70만 원, 80만 원 벌금 때립니다. 첫 번째 걸렸을 때.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도 계속 벌금 맞고도 또 두 번째도 안 줘. 그거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조합장직에서 당연해임이에요. 당연해임. 그래서 한 번까지는 괜찮지만 두 번까지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면은 이거는 조합장직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조합 조합 집행부가 있고 비대위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정보들은 다 주고, 오픈해서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수자 특례가 있어요. 자수자 특례. 그래서 돈 주고 받잖아요. 돈 주고 받았어. 절대로 모를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주고 받거든. 안다고 생각하면은 언젠가 알 거라 생각하면 주고 받겠어요? 그런데 아까 돈 주고 받으면 5년이라 그랬잖아요. 5년. 근데 돈을 주고 먼저 가서 내가 자수해버려. 그러면 형이 면제가 되거나 감경돼요.
그 준 사람은 항상 처벌을 적게 받아요.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처벌을 강하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받을 때 조합에서 제일 정상적으로 관계가 괜찮을 때는 주고 받아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고 받고 주고 받아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툼이 생겨. 그러면 먼저 가서 자수하면은 이제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저기에서는 검찰하고 딜하는 거예요. 검찰 딜. 그건 허용이 안 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자수자 경감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의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